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스피 6천 시대입니다. 정말 이런 말을 여러분께 발언하는 시점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얼마 전에 코스피 5천 시대입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이 기조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이제 이만큼 올랐으니 다시 꼬꾸라질지 많은 분들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되는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뭐 워낙 그루라고 알려져 계시는 오랫동안 경험을 많이 갖고 계신 오종태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 처음인데 인사 한 말씀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종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김광석 교수님이 경제학 교수님이셔서 제가 살짝 좀 불편한 게 있는데, 저도 경제학과를 나온 사람인데 제가 예전 경제 이론을 쓰면 안 된다고 맨날 떠드는 사람이라서 어, 경제학 교수님과 같이 얘기를 하려니까 좀 불편하시지 않을까? 기존의 로직을 다 깨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인데라는 생각이라서 좀 재밌게 오늘 좀 왔습니다. 예. 뭐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통해서 뵙고 계셔서 그냥 소개는 이름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네. 이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뭐 1월, 2월 한 두 달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이 코스피 혹은 이 자본시장 어떻게 정의 내리고 싶으십니까? 최근에 연합뉴스에 몇 번 이제 제가 월 단위로 한 번씩 출연을 하는데, 네, 그 12월에 가서 제가 2026년을 바라보면서 한국 시장이 지붕 뚫고 하이킥이 될 수 있다라는 표현을 그 드라마 제목으로 썼어요. 그러고 네. 나서 그 다음 달에 갔더니 지수가 천이 올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라는 드라마 제목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는 그 상태다라고 예. 말씀을 드렸는데, 3월에 공교롭게 BTS 공연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그래서 BTS의 노래 중에 불타오른다라는 제목이 Fire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그 Fire라는 노래의 제목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불타고 있는데 뭐 더 타겠죠. 그럼 코스피 빨간색으로 불타오르고 있는데 네. 더 불타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시네요. 불이라는 것은 타고 있을 때 계속 타려면 네.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일단 예. 뗄감이 계속 들어가야겠죠. 네. 뗄감이 계속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뗄감이 국내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의 ETF 머니무브가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지금 ETF 자금을 통해서 글로벌 개인 자금, 기관 자금만이 예전에는 사실 한국이라는 시장은 거래하던 시장이었는데, 지금 역사상 처음으로 글로벌 외국인의 개인 자금이 한국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땔감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거기에 이제 불은 바람이 세면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이 바람이라는 게 정부의 정책이 이제 밸류업 정책이 이번에 또 상법 개정 관련돼서 또 나오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람이 되겠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큰 틀에서 26년 2월까지의 증시 뭐 6천선까지 올라온 이 증시의 모습을 불타오른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땔감이 더 마련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난로에 그 목재 같은 땔감을 던지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죠. 예, 이렇게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이 겉으로 보여지는 그 외관도 되게 배우 같으신데 배우는 무슨 네, 배우 같으셔서 그래서 더 드라마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속속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분위기로 방송을 찍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좋은 분위기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내 정책적인 행보, 정치 혹은 정책적인 행보, 네. 상법 개정을 비롯한 네. 유독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었던 돈을 이 주식 시장으로 몰아오기 위한 이런 정책적 행보, 이게 한 가지 축이라고 이제 커멘트를 살짝 해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상법 개정 말씀 주셨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행보는 글로벌 유동성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네. 유독 한국 시장으로 들어오는 모습이다라고 맞습니다. 평가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게 일종의 땔감인 거죠. 맞습니다. 그 부분에는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글로벌 유동성이 한국으로 들어올까?
하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기도 하는데 저도 조금 이따 이제 견해를 드리겠지만 대표님의 의견을 한번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6년 전 세계의 가장 센 현상은 AI죠. 그래서 네. AI라는 현상 이전에는 뭐 어떤 현상이 제일 셌었냐면 탈세계화 현상이 제일 셌었습니다. 음. 그래서 트럼프 1기 때 2018년부터 탈세계화라는 현상이 자본시장에 강한 영향을 주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한국은 너희들 세계화의 가장 모범생이었어 가지고는 제일 등 많이 봤지. 이제 그거 끝났어. 이제 중국하고 미국이 싸우기 시작하면서 각자 도생으로 탈세계화되고 블록화되면서 인도 같은 애들은 또 다른 하나의 헤게모니의 강화를 만들려고 하고 그런 사이에서 너희들은 자리 없어라는 게 이제 2018년부터 있었던 로직의 한국에 대한 글로벌의 평가였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최근에는 이제 트럼프가 이제 뭔가를 말만 하면 말대로 사람들이 움직이다가 이제는 뭘 말을 해도 너는 떠들어라. 우리는 관심 없다. 이제 너의 그 이기적인 그 모습들에 질렸다라는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말이 안 먹힙니다. 그러면서 이제 탈세계화라는 현상의 강도는 약해지면서 그 사이에 교차됐던 AI라는 현상은 방향성 있게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성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전 세계에서 노출도가 있는 나라가 미국, 중국, 한국, 일본, 네덜란드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나라들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부분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전에는 알고리즘을 짜고 뭔가 모델링을 만들고 LLM을 만들고 이런 게 중요했던 거 아니야? 라고 했었는데 이제 그거는 기본적으로 다 중학교 수학으로 다 하고 있는 거를 로직은 안 바뀌는 거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메모리를 가지고 어떻게 서포트를 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라는 네. 부분 때문에 우리만이 아니라 마이크론이 지난 6개월 정도 동안 주가가 4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보다 더 뛰어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있는 한국 시장을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렇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거시를 주로 보는 사람이어서 제가 이제 주식 시장을 참고로 저 채권을 먼저 한 사람입니다. 예, 네, 주식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네, 익숙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제 거시경제 관점에서 주식 시장을 하나의 변수로서 들여다보는 방식이고요, 저는. 네.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증권사에 계신 여러 애널리스트 분들을 많이 뵈면 네. 그 뷰가 뭐가 맞다는 것은 아니라 네. 들여다보는 방식이 소위 시장을 더 접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네.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이런 대담을 얼마 전에 다른 뭐 알려진 전문가랑 어떤 방송에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네. 의견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부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채널이 이제 토론을 주창하고 있어서 저도 의견을 좋습니다. 좀 드립니다. 저는 25년 6년을 시장이 자본시장이라는 관점에서는 유동성 장세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네. 뭐 금리라고 표현한다면 피봇의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시대, 네. 점진적으로 유동성이 공급되는 시대. 네. 그럼 이제 유동성이 공급되는 국면에 네. 유독 돈이 어디로 쏠려 들어갈까라는 것을 판단하다 보니 네. 유독 지금 25년, 26년은 AI인 거예요. 네. 마치 비유를 한다면 2020년에는 뭐 ESG 혹은 재생에너지 네. 뭐 이런 식으로 어떨 때는 또 22, 3년에는 뭐 배터리 네. 이렇게 주도주는 바뀔 수 있는데 유동성이 공급되는 국면에 유독 AI 밸류 체인으로 돈이 집중되는 것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관찰하고 있는 사람인데 네. 네. 어떤 또 전문가분들 다 존중됩니다. 근데 어떤 전문가분들은 유동성 때문이 아니라 AI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또 AI 인프라가 많이 확대 보급되고 있는데 그래서 관심을 받고 있는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그 유동성이 그쪽으로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치킨이래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해석의 차이는 좀 있더라고요. 혹시 대표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부분이 저도 이제 경제학과를 나와서 채권을 먼저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논리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유동성이라는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메인 팩터로 보신 것이고 사실 그 AI든 뭐 예를 들어 전기차나 많은 것들은 네. 어떠한 과학적 산업에 의해서 산업화된 형상에 과학이 들어간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변수를 똑같이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 두 개 중에서 어떤 것이 주 현상이냐를 보는 것을 다르게 보면 네. 말씀하셨던 대로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근데 저는 지금 유동성이 밑단에 깔려주는 환경이고 네. 메인 팩터는 과학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전기차와 2차 전지와 지금 AI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의 것은 기존의 방식을 대체하면서 개선하는 로직인데 네. AI는 최초로 인간의 지능을 대체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구조가 한 번도 인류 역사상 없었던 새로운 개념을 너무 많이 강하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이라는 부분들이 이끄는 사실 우리가 교수님과 제가 배운 경제학은 1800년대부터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별로 필요 없다가 왜냐하면 재고라는 게 발생하지 않은 산업혁명 이전에는 뭐 학문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우리 애덤 스미스 형님이 만들어 놓으셔도 사이클이 발생하려면 재고가 늘고 낮아져서 재고 사이클이 5년짜리가 생겨야 되는데 1800년대 초반에 재고가 없잖아요. 필요하면 다 만들면 갖다 와서 다 쓰는데. 네. 근데 산업 생산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생산 능력이 올라가니까 재고가 만들어져서 경제 사이클대로 먹히니까 경제학이라는 게 이래 그래서 학문의 여왕 자리를 갔던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1950년대 이후로 이제 과학이라는 부분들의 발전을 통해서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내려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제학자의 분들이 좀 안타깝게도 그 옛날에 그 자기가 헤게모니를 잡고 있던 추억이 너무 강해서 네. 세상의 모든 거를 경제적인 로직으로 보고 있는 해석에서 줄을 과학으로 못 올려요.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네. 그게 잘못 보는 가장 대부분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핵심은 과학이고 그 주변을 주는 영향이 경제적인 부분과 유동성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합을 시키냐라고 의견을 만드는 게 그게 맞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주셨던 그 배경은 소위 이렇게 코스피가 올라가고 있고 주식 시장이 이렇게 화랑이고 이렇게 한 배경은 네. 소위 말하는 AI다. 그렇죠. AI 유망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AI 제가 보기에는 유망론보다는 점령론 같은 단어를 써야 될 것 같아요. AI 점령론이다. 인류를 넘어서는 부분들의 지능을 지금 구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망보다는 우리를 뛰어넘으면 쟤들이 어떡하지라는 공포심이 너무 같이 들어가 있어서 네. 지금은 어떠한 부분들이 희망 때문에 강해지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공포 때문에 강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 굉장히 안타깝게 우리 30, 40대 분들이 공포감에 의해서 영끌로 지금 주택을 네. 지난 몇 년 동안 사놨다가 지금 정책 밖에서 지금 멘붕에 빠져 있잖아요. 그 현상을 만든 것들은 희망이 아니라 공포라고요. 네. 그 공포일 때 사람들의 행동은 더 절실하게 강해집니다. 지금 AI를 접근하는 부분은 그 두 가지를 같이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뭐 제가 보고 있는 뷰를 좀 부서를 좀 드려본다면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020년, 21년에 만약에 그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가 집중되지 않았다면, 네. 양적 완화가 없었다면, 네. 팬데믹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서 온 세계가 소위 제로 금리화했죠. 그렇죠. 예. 그런 게 없었다면,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시대든 그 시대를 관통하는 주력 산업 같은 영역들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가장 주가 되는.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2020년은 많은 뭐 190여 개 나라들이 소위 탄소 중립적 노력을 다 하기 위해서 네. 또 재생에너지를 깔고 도입하는 과정에서 또 바이든 행정부 네. 기간이 시작되면서 또 ESG 열풍이 일어나고 뭐 하면서 소위 그런 산업이 일으켜지는 거죠. 네. 그리고 좀 건너가서 본다면 뭐 한 2022, 23년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그래서 통화 정책 기조가 완전히 전환되죠. 네.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상하는. 그러면 이런 전반적인 그러니까 주가 지수를 등락을 만드는 결정짓는 것은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제 유동성의 힘인 거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유동성의 힘인 거고 다만
그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 산업은 있는 거죠. 2020년, 21년에도 22, 23년에도 그리고 역시 25, 26년에도 제가 이렇게 대표님하고 촬영을 마치고 네. 바로 이제 내일이면 이제 출국을 해야 되는데 이제 MWC 참석 때문에 출국을 해야 되는데 작년 MWC 또 지난 CES 내내 보고 있는 것이 역시 AI 경쟁이에요. 온통. 그러니까 그렇죠. AI 혹은 AI를 구현해 놓은 피지컬 AI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산업적인 그런 모습들은 한때는 뭐 전기차, 배터리, 뭐 한때는 뭐 재생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바는 있지만 그게 유동성이 집중되는 국면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주식 시장의 모습은 다르다. 전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산업적인 이야기는 실물 경제적인 현상이고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하고 또 뭐 그런 것을 매출이나 수출로 이제 실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하는 모습들은 실물 경제적인 현상이고 자본 시장에 나타나는 현상은 유독 유동성이 집중될 때 그 해당 섹터로 집중적으로 유동성이 집중되는 또 그런 현상으로 그림 그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가져왔거든요. 네. 경제학자분들의 기본적인 사고가 그럴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야 그 학문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말씀하셨던 그 코로나 기간에 예. 유동성을 급격히 올렸다가 다시 좀 줄이기는 했지만 그 각도가 조금 더 올라간 부분은 변동이 없잖아요. 너무 그 각도가 센 건 줄여놨지만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지속적으로 세상에 돈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모두 다 알다시피 세상에 늘어나는 것의 가치는 너무 많아지는 것의 가치는 떨어지죠. 그리고 모자라는 것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인류는 우리가 화폐 제도가 없었던 시점 이전에는 화폐가 한 번도 남았던 적이 없어요. 네. 뭐가 이게 뭐 지나쳐라는 부분을 얘기할 만한 게 보이지도 않는데 뭐 다 그 귀족들이 갖고 있는데 양반들이 갖고 있는데 어떻게 화폐가 일반적인 수 자체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산업 사회가 있고 나서 특히 2차 대전 이후에 세계화가 된 이후에는 그 다음부터 피아트 커런시라는 부분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신용화폐라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돈만이 아니라 부채라는 것을 사용해서 뭐 지금 뭐 위험해도 뭐 빌릴 수 있어라는 부분의 상황이 되면서 이 지나침이라는 부분이 화폐가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코인 시장이라는 걸 저는 이제 좀 오만 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쪽인데 당시에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으로 분산 시스템이라는 개념을 정치 로직과 경제 로직과 과학 로직을 다 섞어서 처음엔 잘 만들었는데 탈세계화가 방향으로 가면서 판이 깨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저는. 네. 근데 그러면서도 그 이후에도 얘도 화폐적인 현상에 뭔가가 만들어지는 부분이 나타나서 이제 지금에 갖고 있는 것은 화폐는 저는 그렇게 희소한 자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닌 상태로 관점을 가지고 좀 봐야 되는 필요성이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화폐 대신에 뭐가 그런 것이냐라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토큰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AI가 뭐 할 때 토큰당 얼마를 네네. 효용을 낸다라는 지금 현재 글로벌 전체 화폐는 기존의 달러라는 시스템은 석유를 베이스로 한 화폐 시스템이었고 지금 전기를 가지고 베이스로 만든 화폐 시스템이 코인이야라고 했었던 그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했다가 야, 그 판이 아니야. AI가 나와서 판이 바뀌었어.라고 하면서 이제는 전기라는 것을 베이스로 한 AI의 현상에 연결된 화폐는 토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시스템 자체가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 AI적으로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표님하고 말씀을 이제 쭉 나누는 과정에서 유독 뭐 아마도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2025년, 26년을 뭐 AI 시대 혹은 뭐 25년까지를 주로 이제 생성형 AI 시대로 구분하다가 26년을 이제 시대 구분을 한다면 피지컬 AI 시대라고 규명하고 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 분들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이 그러겠죠. 됩니다. 네. 거의 저는 아직까지도 AI는 시작도 안 됐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제 네네. 본격적인 AI 시대는 네. 오지도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가정하기에는 기업들이 AI를 도입할 때
그 같은 기업들이 서비스나 제조 영역에서 네. 혹은 이제 비즈니스 스킬 전반적인 그 영역에서 이제 오피스든 이제 아니면 이제 사무뿐만 아니라 제조 영역이든 마찬가지. 뭐 금융, 유통, 뭐 교육, 교통 여러 산업에 걸쳐서 의료 포함해서 AI가 정말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냥 챗GPT, 제미나이 쓰는 수준이 아니라 개인이 그런 수준이 아니라 기업들이 경영 전반에 걸쳐서 AI를 채택하는 그런 과정은 아직도 한 2-3년 더 남았지 않나. 그 속도를 보면 도입 정도를 보면 어답션 레이시 한 25% 30%밖에 오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 말 그대로의 AI 시대는 오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아, 그러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용량 대비 그러니까 코스트와 베네핏이라는 구조가 맞아져야 네.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생기는데 지금 현재 뭐 저나 교수님 같은 이 일부 사람들은 지금 유료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지만 네. 이게 전체 인구에서 AI를 유료로 사용하는 비중은 1%가 안 된다고요. 그렇죠. 예. 다 무료로 쓰는 사람을 해도 10% 정도 선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기차에서 경험해 봤습니다. 전기차가 어답션 레이시 15% 정도가 그게 전기차든 그전에 기차든 내연기관이든 15%의 사용자가 실제로 자기가 돈을 내고 가치를 지불하면서 사용해야 이 부분이 지속 가능성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업들이 사용량대로 돈을 내기 시작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네. 그래야 이게 뭐 15%에서 30% 사이 어딘가에 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아, 좋습니다. 그럼 정말 이제 대표님 말씀도 AI 아직 시작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계시니까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 보면 네. 지금의 뭐 계속 AI 회의론이다. 혹은 AI 거품론이다. 혹은 뭐 AI 잠식론이다. 이런 것들이 계속 팽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재밌게도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하는 과정에서 보면 요즘 여러 이제 국제 금융 센터의 어떤 평가하는 그 데일리 리포트를 제가 한 번씩 보는데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게 예를 들어서 S&P가 오른 날에 대한 평가는 AI 뭐 회의론, 거품론, 잠식론, 다른 사람을 잠식한다라는 잠식론 이 세 가지가 좀 줄어들 때 오른다고 평가를 해버리고 또 다시 이게 오를 때 S&P 지수나 뭐 다우지수가 오를 때는 반대로 얘기했죠. 이게 떨어지는 국면에는 다시 AI 잠식론 때문에, 다시 회의론 때문에, 거품론 때문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본질적으로 이런 이제 소위 AI를 부정하는 뭐 그 근거들은 분명 있긴 있지 않습니까? 뭐 있겠죠. 예, 네. 있습니다. 근데 그 부정하는 부정론이라고 이제 통칭해 볼게요. 네. 그리고 이제 긍정하는 긍정론 혹은 유망론 뭐 다 괜찮습니다만 근데 이런 부정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어떤 현상이 15%가 되기 전까지 버블론이 나오는 건 네.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버블 논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원리를 물어보셨으니까 네. 원리적인 부분에서 이걸 약간 왜 그럼 지금 이러고 있느냐. 예. 현실적으로 시황에 대해서 맨날 그렇게 떠들고 있는 게 팩트잖아요. 네. 그럼 그 팩트는 왜 발생하느냐라는 것을 생각하면 제 생각에는 제가 제 책에 어떤 그 사례를 적어놨냐면 남미에 처음으로 이 스페인이나 이쪽 사람들이 가서 잉카 문명을 멸망시켰던 그 상황에서 기록들에 보면 도대체 잉카 사람들의 기록에 저 사람들이 어디서 나타난 거지? 라는 부분을 모르겠다라는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앞에 지금 커다란 배가 와서 지금 정박해 있는 상황이고 거기서 그림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안 보여요. 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은 한두 명 타는 게 배라는 정의를 갖고 있는데 앞에 너무 큰 게 있으니까 섬처럼 보였겠죠. 혹은 아예 뇌가 인지되는 그 시냅스가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안 보인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러한 AI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버블론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게 전혀 감도 안 잡히고 안 보이는 거예요. 저 앞에 큰 배가 와 있는데 난 저런 거는 내 눈에 안 보여. 이러면서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상황과 네. 그때의 잉카 문명 멸망된 인디언들과 뭐가 다르지 않을
큰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보고 좋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채널에서 네. 우리 독자분들이 뭐제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으니까 그동안 AI 거품론에 거품이 꼈다라고 음,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유사한 입장입니다. 네. 다만 기본적으로는 AI 거품이냐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네. 거품일 수 있다. 근데 아, 그 AI 거품이 붕괴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 라고 이제 의견을 드려왔었던 겁니다. 그동안. 그렇게 얘기하셨군요. 예, 그러니까 저는 예. 흥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흥분이 들었다가 흥분이 줄었다가 하는 부분과 네. 거품이 있는 건 기본적인 현상이 가짜냐 아니냐에 대한 판별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지금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교수님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주식 투자자들이 많으시죠. 많이 있으시죠. 예, 예. 그러면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수익률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 부분이 빠지면 가짜라고 생각하고 올라가면 진짜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강해요. 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그 밑단에 진짜가 계속 만들어지느냐 아니냐에 대한 현상 파악은 사실은 제대로 안 한다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펀더멘탈을 파악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과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건 아까 교수님께서 설명하셨던 유동성과 네. 그다음에 사람들의 그 흥분하느냐 안 하느냐는 심리가 들어가는데 펀더멘탈은 계속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진짜 가짜 논쟁을 할 필요가 없는데 펀더멘탈이 아닌 심리적인 부분에 영향을 받아 움직이는 가격을 보면서 펀더멘탈과 상관없는 자꾸 버블 논쟁을 하고 있는 게 안타까우신 분들의 그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죠 뭐.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만큼 주식이 올랐으면 떨어질 때도 되지 않았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전망치를 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경제 전망치를 이제 늘 매년 제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코스닥은 제시를 못하지만 코스피만큼은 제 스탠스로서 제시를 해왔어요. 근데 그랬어요? 예 제시해왔던 게 6,500이었습니다. 근데 26년 뭐 연말 중간 선거 전에 한 6,500선에 진입할 거라고 이제 의견을 여러 번 드려왔는데 네. 근데 생각보다 빨리 6,000선에 진입을 해서 네. 이게 조정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이제 질문들이 막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대표님께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기본적으로 컨센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네. 뭐 아마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온 결과 한 네. 30분, 40분 이렇게 들어온 결과 컨센 자체가 이제 당연히 뭐 6,500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론을 부정한다든가 이렇게 말씀 의견을 주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요? 보니까 예. 어. 왜냐하면 AI 거품론에 동의한다. 만약에 거품이 붕괴될 거라는 것에 동의한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뭐 향후 이제 코스피든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겠죠. 예. 그래서 한번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컨센을 갖고 계신지 몰라서 네. 어느 정도 선으로 조망을 하고 계신지 코스피와 뭐 코스닥도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 주셔도 좋고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 저를 아시는 분들이 많이 아시는데요. 네, 저는 전망을 하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좋습니다. 저는 제가 인간이 할 수 있는 파악 가능성의 최대치가 지금 현재의 지식과 기술로는 일주일 이상을 전망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네, 전망을 안 하는데 물론 전망치를 참고합니다. 네. 작년 연말에도 교수님이 사무실에서 그 전망을 설명하는 걸 영상을 봤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참고는 하는데 네, 그리고 왜 그걸 만드는지도 알고 있는데 네, 그거는 복잡계 구조는 아니거든요. 이 어떤 것이 예측 가능성이라는 것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저는 예전에는 그런 생각으로 20년 전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네, 그 사이에 20년 동안 새로운 사고 구조랑 판단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판단을 적게 하고요. 네, 그 대신 그럼 뭘 하느냐? 파악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잘하면 앞으로 발생할 일에 대해서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고 과거라는 것도 변동은 안 하지만 지금 현재 내가 보는 관점을 바꾸면 과거는 다르게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나의 생각 사고 구조를 더 잘 만들면
과거와 미래에 대한 대응력과 반응 방식이 좋아진다라는 예.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서 네.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명확하게 또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네. 너무 좋고요. 말씀 주신 게 예를 들어 뭐 증권사에 계신 분들은 이제 하우스 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하우스 그 증권사 내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컨센이 있으니까 주로 이제 그걸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네. 또 실제 저도 만나보는 여러 전문가마다 아예 그 전망치를 제시하지는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말씀하신 대로 전망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예, 해주시는 의미는 분도 없는데 계시고. 예, 그러니까 판단은 안 하는데 파악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네. 파악된 걸 활용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 교수님께서 아까 코스피 6,500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교수님 의견도 보고 증권사 의견들도 보고 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파악해서 활용을 하냐면 음. 지금 현재는 그 최근 의견으로는 6천에서 7천, 8천까지도 이제 얘기를 하는 그 네. 일본 증권사가 있는데 그건 좀 이제 논외로 하고 그 6천에서 7천 사이가 지금 전망치라고 하면 네. 그 두 개의 전망치의 양쪽 로직을 봐서 7천도 지금 말이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6천도 말이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두 개가 둘 다 말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50, 50 합쳐서 6,500을 만들어요. 네. 근데 둘 중에서 6천이 더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 6천을 30%만 반영하고 7천을 70% 반영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확률값을 계산하면 네.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을 내가 가장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전망치가 나와요. 네. 그게 지금 현재는 한 6,600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말씀해 주셨네요. 이거 파악하고 활용하는 방식. 그러니까 저는 뭐 논리가 뭐냐면요. 전망의 의미를 보통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대표님이 예를 들어 부산에 계신데 네. 내일 제가 부산에 찾아뵙기로 했어요. 네. 약속을. 네. 그러면 이제 잠정적으로 뭐 도착하는 시간이 뭐 6시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네. 내비를 딱 틀었잖아요. 네. 출발할 때 틀고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전화를 드려서 몇 시쯤 도착합니다. 6시쯤 도착합니다. 네. 라는 도착 시간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아닌 게 좋을까요? 말씀을 만약에 안 하시면 저는 몇 시에 출발하니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몇 시에 네. 출발하는지. 출발 시간이라는 것은 명확한 계획이 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몇 시에 도착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교통 상황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는 평균적인 교통 상황이라는 정보가 있잖아요. 그렇죠. 부산이니까 한 4시간 5시간 사이 걸리겠네. 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갑자기 비가 많이 와가지고는 뭐 10시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예. 차가 망가질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은 예측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을까? 날씨 예보 보니까 없겠네. 뭐 그런 식의 이제 정보를 가지고 파악을 하겠죠. 그러니까요. 네네. 같은 말입니다. 네네. 사실 출발 시간에 대한 정보를 받고자 한다라는 네. 얘기는 결과적으로 아마도 평균적으로 뭐 출발 시간 그 시간이면 이따 저녁 6시쯤 도착하겠네라고 가정을 하시는 거죠. 일단.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그게 말씀하셨던 전망이죠. 그러니까 예를 드신 것은 우리나라의 교통이 부산에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일 거예요. 예. 설마 걸어서는 안 가실 테니까. 예. 자동차, 기차, 비행기 정도 되겠죠. 예. 그러면 변수가 3개 정도 안쪽에 되는 것은 무언가를 예상하고 계획하는 게 의미가 많죠. 예. 왜냐하면 확률이 높은 것이니까. 근데 세계 경제의 성장률이라는 것은 네. 변수가 몇 개일까요? 변수가 한 5만 개 더 되지 않을까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있는 변수랑 이런 것들을 경제학자분들이 해서 한 10개나 15개 정도를 중요하게 정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평가하고 판단하잖아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모델링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네. 근데 그게 예전에는 이렇게 세상의 속도가 빠르지 않고 범위 확장의 변동이 크지 않을 때는 네. 예측 가능성이 높으니까 예를 들면 1970년대는 저는 크게 오일 쇼크 때문에 그때도 좀 문제가 많긴 했지만 네. 오일 쇼크 끝난 상황이라고 하죠. 그 사이에 세계와의 평탄화 구간. 예를 들면 80년대는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80년대가 채권 시장이 가장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던 시점이었죠. 왜냐하면 채권 시장에서 그러한 예측을 가지고 세계가 돌아가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움직였으니까. 근데 90년대 이후에는 이제 이 과학기술의 발전이 SNS나 이러한 많은 것들, 정보 속도의 강화, 그리고 새로운 AI는 우리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런 등등의 많은 과학의 발전이 가져온 변화가
변화치와 중요도가 너무나 달라지고 많아져서 지금 예측하는 게 큰 의미가 있나라는 그런 궁금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던 중이었는데 아, 네네. 말씀을 좀 이어서 죄송합니다. 드려보다.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네. 언제든지 말씀을 주시면 좋고요. 예를 들면 이제 부산에 가는데 잠정적으로 6시쯤 도착할 것 같습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 게 네. 대표님 입장에서 뭐 미리 와서 기다리는 네. 일을 없게 만들고 네. 또 너무 늦게 도착하지 않도록 하는 일을 또 없게 만드는 네. 그러니까 이제 도착할 시간을 예상된 도착 시간을 말씀드리는 게 네. 기본적으로 약속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죠. 그럼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물론 운전하고 가는데 가는 도중에 제가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차가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길이 많이 막힐 수도 있고 변수들이 발생합니다. 네. 한 5시간 걸릴 줄 알았는데 6시간 걸리게 될 수도 있고 뭐 4시간으로 줄어들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교통 상황이나 사고라는 그런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할 때마다 네. 중요한 기점에 수정 전망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IMF라는 국제 기구도 마찬가지 뭐 1월에 전망치를 제시했다가 이제 한 분기 정도가 지났을 때 IMF가 바라보는 주요한 이 경제의 흐름이 바뀔 만한 그런 변수들이 등장한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수정 전망을 제시해요. 예를 들면 가는 길에 보니까 6시가 아니라 7시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라고 수정 전망치를 제시해 드리면 수정 전망치를 제시하지 않는 것보다 대표님이 아마도 시간을 또 다른 데 쓸 수도 있다든가 유용함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 전망이라는 것은 마찬가지 가장 제가 비유를 할 때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는데 여러 가지 등장할 수 있는 변수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움직일 때 얼마나 많은 자동차들이 주변을 다닙니까? 뭐 그 자동차들이 어떻게 이렇게 운행을 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저의 운행도 달라지니까 그렇죠. 비슷한 조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실제 이 경제에는 더 많은 변수가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런 변수가 발생해서 전망치가 뒤틀리거나 수정되어야 될 때 그 수정 전망치를 다시 제시해 드리는 것이 이 두 명의 경제 주체가 소위 만남이라는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는 거죠.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네. 기본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명확한 전망치를 제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6천인데 7천까지 올라갈 거야라는 잠정적인 어떤 가정하에 투자해서 결정을 하는 것과 네. 아니야 5천으로 떨어질 거야라고 나름의 전망과 가정하에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네.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요? 네. 네, 그 좋은 설명이십니다. 네. 근데 들으면서 저는 또 하나 드는 생각은 그러니까 예전에 경제 이론을 만들 때는 네. 변수와 변수 간에 그다음에 그 변수와 변수를 파악하는 구조적인 방식 하에 상호 객관성이라는 개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은 예를 들어서 지금 동일한 비유를 저도 그럼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교수님이 제가 부산에 있는데 오신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서는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예. 제가 갑자기 집에서 그 소파에서 누워 있는 제 자세를 보고 사모님이 엄청 짜증이 나서 화가 엄청 나서 저한테 막 잔소리를 3시간씩 했어요. 그래서 저 지금 그 상황이 너무 화가 나고 지금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도대체 내가 이 상황을 왜 당화해야 되는지 열불이 터진 거죠. 예, 예. 그래서 아무도 만나기 싫어졌어요. 예. 그래서 아무도 만나기 싫어졌는데 지금 그럼 3시간 있었으니까 3시간 이후에 교수님을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려서 핑계를 대는 거죠. 예. 사실은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달라진 거 하나도 없는데 제 마음이 바뀐 거죠. 그렇죠. 근데 제 마음이 바뀐 걸로 인해서 핑계를 대서 교수님한테 안 만난다라는 상황이 되면 네. 우리가 약속이라는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거나 깨지게 되는 거잖아요. 네. 예전의 경제 이론은 이러한 심리적인 부분의 변동, 개인의 심리 변동과 집단의 심리 변동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을 못 넣고 있다가 그 부분을 이제는 좀 넣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행동 경제학이라는 것도 만든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전보다 메인에서 계속 그러한 개선들을 하고 있는 방법을 만들었지만 전체판에서
지금 이 과학이 만든 엄청난 이 파고의 변동 그 부분을 다 포함시킬 만큼 시스템적인 구조를 안 만든 상태에서 여전히 전망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예.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이고요. 다만 이제 제 커리어 내내 경제 전망만 해왔던 사람으로서 네. 경제 전망 자체를 죄송합니다. 아니요 네. 죄송하지 네. 않습니다. 네. 근데 대표님의 주장과 네. 말씀이 전망이 의미 없다. 네. 네. 그것에 이제 고개가 끄덕여지는 분은 그렇게 행동하셔도 됩니다. 네. 예. 근데 저는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돌아간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돌아가는 것을 설명드리기 시작하면 아마 1시간이 또 갈 텐데 그걸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다만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으로 도착 시간을 말씀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죠. 수많은 변수들을 다 반영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이 향후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다 반영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소위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도 네. 또 경제 현상에서도 자본시장에서도 네. 늘 수많은 변수들에 의해서 교차되고 바뀌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변동이라는 것은 늘 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게 수능 시험의 한계는 있다. 근데 수능 시험을 대체할 만한 대체가 없다면 네. 그러면 수능 시험을 그 시스템을 인정하고 가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체계가 뭐 법적 체계라든가 국방 체계라든가 경찰 체계 뭐 모든 체계가 분명 한계점은 있다. 저도 여러분께 많은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생각하는데도 분명 부족함이 있고 전망에도 부족함이 있고 다 모든 거에는 한계점은 있지만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능을 안 볼 것이냐, 수능 자체를 부정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은 이 경제 전망을 하는 그 툴이나 그 알고리즘이나 그 모델이나 그 전반에 걸쳐서 뭐 모든 것을 반영해주지 못하는 한계점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 중요한 지적을 주신 거예요. 특히 이제 거시경제 전망치 같은 경우는 심리적인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큰 한계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체할 만한 대안이 없다면 그 경제 전망을 보고 앞으로 실물 경제는 이렇게 흘러가는데 자본시장은 어떤 흐름일까를 들여다보고 의사결정 내리는데 참조할 수 있는 것이다. 제가 결론을 내리고자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네네. 대표님의 의견도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존중될 만하고 또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정말 전망 필요 없다. 이렇게 세상이 내일도 예측할 수 없는데 무슨 전망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코스피 3천에서 6천 움직임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네, 계신 분들 계시니까. 전보다는. 예. 각자를 다 이제 존중하고 네, 네. 예. 그래서 전망 자체에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건 오히려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어떤 변수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시장을 긍정적으로 전제하고 잘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마다 다른 것 같아요. 아까 네. 말씀하셨던 2022년 정도에는 네. 그때 페드의 금리 정책이 바뀌는 것이 사실 자본시장에서 모든 걸 다 결정했습니다. 그때는 시장의 주식이 됐든 원자재가 됐든 모든 움직임이 페드의 금리 결정과 미국 10년물의 금리와 2년물과의 스프레드 두 가지만 보면 네. 사실 모든 걸 다 맞출 수 있는 정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예측이라는 것과 그러한 전망이라는 게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고요. 네. 최근같이 이 AI라는 부분에 의한 사람들의 흥분도와 뒤늦은 참여자에 의한 그 사람들의 욕망이 이 돈을 넣게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의 판단이 이것을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몇 년째 지금 판단으로 해서 하는 사람들은 2023년, 24년에 다 들어왔죠. 네. 근데 2025년과 26년에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판단이 아니라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인 건 이것은 AI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심리죠. 네. 그리고 욕망이고 네.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을 잘 성격이 행동이 같다고 이유가 같진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잘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투자하는 데는 좀 많이 중요해서 네. 경제를 보는 방식과 투자를 보는 방식에 겹치는 부분과 겹치지 않는 부분이 좀 있겠죠. 네, 좋습니다.
말씀 정말 그 이제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이런 전문가분들을 뵙고 여러 가지 견해를 이제 섞어가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를 저도 너무 좋아하고 있어서 네. 말씀 주신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 전망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생각과 논리에 대응할 만한 또 생각과 논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니까 이게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의 말씀을 청취하는 것 자체가 네. 저를 더 저한테도 좋고 이제 다른 분들께도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구독자분들이 그 생각을 하셨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전망을 의미 없다는 얘기를 하려면 전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망을 할 줄도 모르면서 전망이 의미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일단 전망을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이게 이 미술로 예를 들면 그거랑 비슷한 거죠. 기본적인 그림을 못 그리면서 추상화를 그린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피카소는 누구보다 실물에 명확하게 그림을 잘 그릴 줄 알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가지고 추상화를 그릴 수 있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처럼 전망을 할 줄도 모르는데 전망을 안 하고 그냥 뭐 투자를 해요라는 거를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에 교수님 도움을 많이 받아야죠. 네,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위 이제 시장을 결정짓는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저는 이 시장을 볼 때 AI 거품은 언제 붕괴되나요? 라는 대질문. 네. 소위 코스피가 이렇게 빨간불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게 예를 들어서 6천에서 만으로 간다라고 가정하더라도 아무 굴곡 없이 가진 않지 않을까. 한 번의 조정은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조정이 지금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 왔던 거죠. 그러면 네. 이제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혹시 대표님이 보고 계시는 네. 이제 여러 상황을 많이 진단하고 계시니까 네. 이런 부분은 조정이 될 수 있는 요인이다. 우리가 유의해야 될 요인이다. 뭐 거시적인 측면이든 네. 뭐 미시적인 측면이든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네. 이 증시의 흐름이 뭐 급반전이 있거나 네. 아니면 한번 큰 조정을 거치고 네. 다시 우상향하거나 네. 네. 그런 구간이 올 수 있다. 그렇죠. 할 만한 그 변수 네. 생각하고 계시는 있습니다. 어떤 위험 요인이 있습니까? 트럼프의 깽판이요. 트럼프의 깽판이 네. 있다. 네. 트럼프가 지금 계속 뭐 자기의 의도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2020년을 살아가는 전 세계 인구 중에 가장 이기적인 인간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내가 안 돼? 그럼 다 죽어라는 부분. 그게 최근에 인터뷰에서 나왔어요. 네. 최근에 인터뷰에서도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고 이러면 무너진다라는 얘기를 지금 단어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코인 시장이 실제로 무너지는데 그 아들놈의 계정에서 숏을 뭐 1억 달러 이상 숏하는 게 그쪽은 계정이 다 나오기 때문에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럼요. 이게 지금 소설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컬랩스라는 부분을 가지고 단어를 쓰기 시작하고 이런 행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중간 선거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26년 여러분이 이제 투자 의사 결정 내리고 자본 시장의 흐름을 이제 관찰할 때 뭐 굉장히 중요하게 변수로서 가정해야 될 하나의 이벤트가 바로 중간 선거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선거 전략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이 시장에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려왔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소위 말씀하셨던 트럼프의 깽판 같은 일이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고 1번 그리고 있다면 중간 선거 전에도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게 맞을지 고견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공부를 안 하는 캐릭터는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계속 봐요. 예.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서 자기가 불리해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 확인하고 있지. 옛날에 그 왕들은 데이터도 확인 안 하면서 막 그런 사람들 많았잖아요. 주변 사람들 얘기만 듣고 세상의 사람들은 귀를 닫아놓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캐릭터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서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자기가 반전시키려는 액션을 자꾸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선거 과정에서 그 유세할 때 그게 진짜 총을 맞은 건지 물감을 뿌려놓은 건지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음. 뭔가 그러한 것들을 계속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어. 쇼맨이기 때문에 네. 사람들한테 쇼를 어떠한 좀 이란도 이제 쇼를 하려고 하는데 이 이란 가지고 사람들이 아니 우리 미국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고립주의를 주장하는 그 뼈 묻은 그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네. 쟤 지금 안 하겠다라고 하고서는 저런 뭐야라는 부분에 대한 사람들의 동의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봤자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것을 판단하는 능력은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네. 뭔가 사람들한테 자기가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극적인 효과를 내기 위한 걸 많이 하겠죠. 아,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님의 견해를 주셨으니까 네. 이제 저도 이제 의견을 한 가지 드리면, 근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고자 하는 것은 역시 중간 선거를 지금 현재로서 공화당이 이길 것이라고 가정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 않죠. 예, 저도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이기기 위해 노력은 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기기 위해 노력하는 액션들이 소위 이 증시를 끌어올리는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네. 행동대장을 뽑았지 않습니까? 네. 케빈 워시를 뽑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5월 15일까지 파월 연준 의장 임기가 끝나면 뭐 어쨌든 의회를 통과한다면 네. 케빈 워시가 이제 임기를 시작하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일단 현재 가정했을 때 네. 이 행동 대장이 네. 트럼프 대통령의 충성심을 발휘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나 네. 뭐 그밖의 유동성 공급 대책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의견 표출이라든가 네. 아니면 금리를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나머지 위원들을 좀 설득하는 과정이 있다거나 뭐 이런 종류의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가정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자본시장에서는 그런 발언이나 그런 액션만으로도 실제 금리 인하 아니고 그런 액션 발언 행위만으로도 네. 뭐 혹은 기자회견이라든가 해서 그런 의지 표명만이라도 자본시장에는 이제 유동성으로 인식해 만들 수는 있겠다고 봅니다. 심리적으로. 네. 네. 예. 원래 선반영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네. 그러면 저는 이제 깽판 놓는 시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이제 중간 선거 이후가 아닐까라고 가정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주력할 것은 뭘까? 네. 저는 의견을 하나 드린다면 네. 역시 인플레를 안정시키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CPI든 PC든 물가 상승률이 아직 뭐 2% 초반대로 안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케빈 워시나 뭐 스티븐 마이런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네. 나머지 위원들은 통상 통화정책 메커니즘 하에 그러니까 물가 안정 여부 하에 금리 인하를 동의할 거라고 가정할 수 있겠죠. 현재로서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바로 인플레를 잡는 거다. 그럼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는 아마도 중반부터는 26년 중반부터는 지정학적 어떤 긴장감을 좀 다소 완화시켜서 국제 유가도 더 떨어뜨리고 또 중국의 협조를 좀 요구해서 중국으로부터 값싼 생필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그 관세율도 좀 떨어뜨리고요. 그러면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 물건의 등락률이니까 25년보다 26년의 물가의 상승률은 네. 상당히 둔화되도록 유도할 수는 있겠다. 그랬을 때는 케빈 워시의 금리 인하 주장이 정당성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위원들도 뭐 금리 인하에 동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유도함으로써 자산 가치를 좀 끌어올리는 네. 소위 디베이스먼트를 유도하는 그런 게 26년 이제 남은 중반 또 하반기에 일어날 자본시장을 결정짓는 핵심이 아닐까라고 저는 일단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간 선거 기간까지는 좋게 보시는 그러한 뷰겠네요. 그렇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는 이후에 연말 쪽에서는 좀 어떤 생각으로 가게 되시는가요? 연말 쪽?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문제가 봅니다. 있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구나. 예.
이제 좋은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들으면서 되게 네. 연결성도 좋고 다 그렇게 들었는데, 근데 저랑의 생각의 차이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계시는 학계와 네. 제가 이제 오랫동안 근무했던 금융업계는 사람들의 캐릭터와 행동 방식이 조금 더 저희가 좀 변동값이 크겠죠. 한마디로 이상한 인간들이 더 많이 있겠죠. 아무래도 학계 쪽보다 당연하죠. 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려면 저 학계에 남았지 왜 이쪽 와가지고 이렇게 그 돈을 가지고 전쟁을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있는 금융업종보다 저 정치하시는 분들은 그 네. 밴드가 더 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너무나 괜찮고 상식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트럼프를 보고 있는 관점이 제가 보기엔 좀 정상인으로 보고 계시는 시나리오 같아요. 네, 네. 이 시나리오는.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현재의 상황은 트럼프는 선을 여러 가지를 넘었습니다. 네. 그린란드를 통해서 유럽과의 선도 넘었고 남미 하는 행동을 통해서 전 세계에 따른 글로벌 사우스하고도 선을 넘었고 네. 지금 미국 내부에서는 IC 가지고 총사 죽이면서 선을 넘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트럼프에 대한 캐릭터를 그 정상인이 아니라 네. 비정상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정상인이 할 수 있는 행동은 그 시나리오는 저는 그보다 폭이 더 클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발생을 할 때 시장이 예상할 만한 범주는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그것을 좋은 쪽으로 할 수 있을까? 좋은 쪽보다는 아마 안 좋은 쪽으로 해서 사람들을 겁박하는 것이 더 자기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판단이기 때문에 최근 인터뷰가 점점 강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유동성 정책은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네. 뭐라도 해볼 텐데 지금 파월 가지고 그날일 쳤는데 바꿔놓고도 안 하겠어요? 하겠죠. 실제로 하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 때문에 못하는 상황이면 말로 하든 네. 할 텐데 그게 글로벌 유동성의 플러스가 된다라고 하면 그게 미국의 자산을 올려서 자기한테 표를 줄 애들의 한마디로 먹여줘서 표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고 싶겠지만 네. 그 유동성의 증가한 부분이 미국의 그 상황에 대한 판단과 짜증의 선을 넘은 부분에 대한 불만이 그 돈을 늘어난 돈 가지고 해외를 가버리면 지금 이미 2026년도에 들어와서는 미국 자금의 일정 부분이 US 지역으로 나가는 것이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의 흐름을 더 강하게 하는데 그 유동성을 쓸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전 세계는 미국 빼고 다 좋아라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러면 표한테는 그렇게 트럼프의 생각대로는 잘 안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대표님 뷰가 네. 너무 흥미있고 희한해요. 희한하기보다는 네. 흥미있고 제가 좀 희한합니다. 아니 그 세상에 트럼프의 속내를 제대로 꿰뚫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트럼프 본인도 본인 그렇죠. 스스로 모를 그렇죠. 테니까. 그죠? 그 자기가 일관성이 있어야 파악이 되죠. 그러니까요. 일관성이 없음을 가지고 계속 자기 이득을 본 사람이라. 근데 저는 일관성이 없다는 일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건 있죠. 그러니까 못 트럼프를 돌아봐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일관성 하나는 네네. 오로지 중간 선거 승리. 그렇죠. 중간 선거 승리를 못 이뤄냈을 때 나타날 그 파장. 네. 그때는 만약에 승리로 이끌어내지 못하면 뭐 이미 뭐 정치권에서는 탄핵 여지도 있는 것이고. 미국 사람들은 네. 탄핵 잘 안 합니다. 암살하죠. 뭐 그런 여지. 역사적으로 늘 써오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 것도 뭐 빼놓을 수 없는 것이고 또 그런 것에 또 대응하기 위해서 만약에 공화당이 승리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가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쨌든 중간 선거 이후 조정을 피할 수 없는 몇몇 변수들이 상당히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그밖에 뭐 예를 들어서 상호관세 환불 조치 같은 경우도 네. 다 그 중간 선거 뒤로 미루는 거죠. 모든 것들을 그 안에는 재정 지출을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역시 TGA 잔고 쌓아놓고 국채 더 많이 발행해서 더 많은 자금을 시중에 좀 풀기 위한 그런 고민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조정이 온다면 이것 때문이다라는 그 뭐 소위 트럼프의 아까 말씀하신 선을 넘는 그런 행위들 네. 그런 것들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도 생각이 됐습니다. 어느덧
저희 토론이 이렇게 1시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역시 다시 코스피로 좀 건너오겠습니다. 제가 저의 의견부터 드리고 또 대표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표님께 여쭐 질문은 우리나라의 이제 증시, 그러니까 특히 코스닥을 중심으로 코스피 포함이지만 그러니까 플레이그라운드를 개선하려는 우리 현 정부의 정책 의지를 이제 여쭈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한 가지 중요한 변수라고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재밌게도 환율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율 얘기를 먼저 드리고 대표님께는 그 플레이그라운드를 개선하는 뭐 상법 개정 등등의 네. 의지를 좀 추가적으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그럼 드리면요. 네. 제가 여러분께 이제 시장을 관찰하실 때 꼭 보셔야 될 변수로서 환율이 더 중요해졌다. 네, 25년에는 환율의 움직임이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방향이었잖아요. 약해지는요? 그렇죠. 원화 가치가 네. 약해지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방향. 근데 재밌게도 26년은 전제 환율 전망치를 내려가는 방향으로 가정을 해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게는 1,350원, 아마도 뭐 1,400원 초반 그 아래 그 정도로 이제 내려갈 것으로 전망을 해 왔습니다. 그 전망이 정말 맞길 바랍니다. 네. 그래야 우리 유학비가 줄어들죠. 그러시군요. 근데 그렇게 전제를 하고 있는데 그 뭐 전제를 하는 배경 중에 하나가 또 재밌게도 네. 현 정부의 정책 의지가 절대 1,480원은 넘지 않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 의지를 여러 번 보여줬고 네. 그 1,480원이라는 상한선을 정해 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위로는 못 올라가고 네. 내려가면 내려가는 거고 특히 앞에 말씀드렸던 미국의 유동성 공급이 본격화되는 지점부터는 이제 통화 가치의 변동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다. 그럼 이렇게 저는 이제 환율을 전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도 네. 한국 주식 비중을 늘릴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렇겠죠. 근데 뭐 정부는 기관을 설득한다고 하지만 네. 기관은 독립적으로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판단해야 되는 거 행동하는 아닙니까? 거죠. 그렇죠. 그게 맞는 거고요. 네. 판단 키를 환율이 안정화될 것을 스스로 환율 전망을 갖고 있다면 네. 당연히 미국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것보다 한국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게 맞겠죠. 그렇게 기관의 움직임도 개인의 움직임도 또 외국인의 움직임도 전개될 거라고 저는 가정하고 있고 그래서 글로벌 유동성이 한국으로 더 집중될 수 있는 여지가 또 한 가지 환율인 것이다. 유독 원화 가치가 강하게 떨어졌었잖아요. 25년에. 그렇죠. 근데 상대적으로 뭐 원화 가치가 강해진다라는 표현을 쓰는 건 아니지만 그나마 강세화되는 여지가 더 있다. 다른 나라보다. 그런 것들도 뭐 아까는 이제 AI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지만 환율이라는 것을 같이 고려했을 때 역시 한국 시장 또 AI 영역에서도 사실 미중 빼고는 한국만한 나라가 거의 없다. 없죠. 예, 밸류 체인을 다 들여다보면 그렇게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견해를 드리고요. 네. 그 코스피를 전망하고 코스닥을 전망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변수들, 그러니까 환율과 이제 산업 AI 영역을 좀 고루 관찰했는데 이제 플레이그라운드 자체를 개선하는 현 정부의 정책 의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린 그걸 봤고요. 그럼요. 그 부분을 좀 더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정책 실행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정책을 이제 하겠다라고 말을 한 것과 실제로 된 것의 차이가 네. 우리나라 정부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모든 정부에서 그렇게 말대로 행동하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 맞지가 않죠.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의 특성이기도 하죠. 근데 그 부분의 것이 더 크느냐 안 크느냐가 중요한데 트럼프는 지금 현재 그걸 극단으로 키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국 정부는 글로벌 전체에서 가장 그 부분의 일관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나라예요. 이 현상에 최근에 동참한 것이 일본입니다. 네. 그래서 일본과 한국이라는 두 나라는 정책 실행력과 안정도가 확보되고 있는 상황에 2026년에 특이한 부분에 좋은 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엔화와 원화는 동조화가 굉장히 강한 통화잖아요. 네. 그래서 그 두 개가 같은 핵심적인 포인트를 같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방향도 비슷한 통화라고 하면 두 개가 통화가 같이 움직일 수도 있겠죠.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네. 그 말씀하셨던 환율 관련된 부분에서 한국 주식시장이 플러스 값이 될 수 있다는데 격하게 동의합니다. 아, 동의해 주시고요. 플레이그라운드 개선 이런 정책 의지, 뭐 상법 개정뿐만 아니라 네. 또 기관의 한국 주식 비중을 늘리도록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 비중을 늘리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 그밖에 뭐 더 많은 자금이 뭐 성장 펀드 포함해서 근데 코스닥은요. 네. 아까 예측 못 하신다고 안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양아치들을 빨리 빼야 돼요. 네, 그게 먼저지. 음. 이 지수구 모구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네. 작전하는 애들 있잖아요. 아, 작전을. 네. 그게 제가 30년을 이 바닥에 있었습니다. 네네. 다 걔네들 연락을 와가지고는 어떻게든 같이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는 연락 끊는 게 얼마나 귀찮았는데요. 그럼 걔네들이 그만큼 존재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들 활동 못하게부터 먼저 해야 돼요. 맞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또 정부의 정책 의지도 굉장히 강한 편이죠. 벌을 잡아가지고 그냥 예. 감옥에 가다 놔야 됩니다. 예,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1,000원 미만의 어떤 동전주도 네, 그런 것도 좀 정리해야죠. 정리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그 소위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평균 성적을 올려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물 관리죠, 물 관리. 음, 우리가 어디 가도 항상 물 관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어디 생각나는 데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아, 네. 떠오르진 않지만. 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대표님과 정말 유익한 토론, 그리고 중간중간에 공감 가는 부분도 있지만 상반된 견해를 또 주셔서 저도 여러 가지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할 수 있게 된 좋은 토론 시간이었고, 많은 독자분들도 그냥 단편적인 어떤 일관된 어떤 정보만 그냥 주입받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시간이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움이 대표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표님께 경익남과 토론합시다 이 토론 채널 출연하신 소감 말씀 여쭙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살면서 그 인연이라는 게 참 신비하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교수님과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과 만나게 돼서 새로운 인연에 또 놀라운 마음을 가지고 잘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종태 대표님의 책과 계속 CG로 나갔죠. 책과 또 오종태 대표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유튜브 채널 이 두 가지 링크를 고정 댓글 상단에 배치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 또 채널도 한번 찾아가 봐주시고 또 책도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노크해 봐주시면 어떨까 추천 의견 드리면서 오늘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